집에서도 차에서도 오늘 에어컨 켜신 분들 꽤 많았죠. 전국 곳곳에서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랐거든요. 봄이 왔나 싶었는데 바로 여름으로 직행한 듯하죠. 내일은 33도를 넘는 곳이 있는 등 오늘보다 더 덥겠다고 합니다. 첫 소식 박유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줄기 사이를 뛰어가며 더위를 날려봅니다. 반소매 차림에 선글라스와 양산까지. 이제 막 5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거리에는 한여름 더위를 막는 차림새가 총출동했습니다. 서울이 낮 최고 27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대로 더위를 식혔습니다. 근데 날씨가 생각보다 되게 더워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더위가 좀 일찍 온 것 같기도 하고. 아프리카만큼 덥다고 해서 데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는 뜨거운 열기에 벌써 숨이 턱 막힙니다. 무척 덥죠. 대단합니다, 날씨가. 이게 여름이 한 삼복더위 같이 더워요. 하루 전보다 기온이 5도 이상 오르면서 경기 여주와 충남 아산, 경북 김천 등 전국 곳곳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남서쪽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열기가 쌓이고 쌓여 전국을 데우는 겁니다. 내일은 경북 경주와 구미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는 등 더 덥겠고 주 중반쯤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남서풍과 햇볕이 유입되면서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낮과 밤 일교차가 20도 넘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이처럼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전기요금도 킬로와트시당 8원이 올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00원 정도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여기에 가스요금도 오르죠. 가구당 월 4,400원 정도씩이요. 원래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분기마다 13원 이상씩 올려야 한다고 했지만 서민들을 고려해 그나마 덜 올린 겁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1분기에 킬로와트 시당 13.1원에 훨씬 못 미치는 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가스요금도 5.3% 인상된 메가줄당 1.04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 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고 농사용 전기료도 분할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기를 절약하면 킬로와트 시당 최대 100원까지 요금을 깎아주는 캐시백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은 50조 원에 달하는 한전 적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미한 수준이어서 한전의 재무구조가 좋아질 방법이 없고 여름에 냉방비, 겨울에 난방비가 다시 높아졌을 때는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적자 충당을 위해 발행하는 한전채도 올해 한도의 75%를 이미 발행한 상황이어서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MBN이 한전에 의뢰해 10년간 주택용 전기 사용량을 확인해 봤더니 매년 빠짐없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봄과 여름의 전기 사용 정도를 비교해 보면 여름에 20-30% 정도를 더 쓰고 있기도 했었죠. 올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까지 예보된 상태,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최윤영 기자가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5월인데도 반팔티를 입은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서울 명동거리. 손님을 맞기 위해 대부분 가게들은 벌써부터 에어컨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을 맞은 상인들은 이번엔 냉방비 폭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고기를 구워 먹어요. 지금 이제 여름이 진짜 걱정되긴 되는데 가스 요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기 요금도 솔직히 더 오른다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100만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전기료가.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엔 벌써부터 여름이 걱정된다는 글들이, 가격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 섞인 글들이 올라옵니다. 별거 없었죠. 최대한 아끼고 어쩔 수 없으면 켜야죠. 일반 가정도 가구당 전기요금이 꽤 오를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에어컨 켜기가 겁이 납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이 더해지면 평시보다 20-30% 넘는 냉방비 부담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3월에 6,000기가와트시에서 8월엔 8,000기가와트시까지 늘어났는데 올 여름에는 이보다 더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높은 고물가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까지 더해진 올해는 서민들에게는 유난히 무더운 해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오늘 오전 동해 앞바다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인근에서 지난 20여일 동안 규모 2.0 이상의 지진만 13차례나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자칫 여기에 힘이 쌓여서 폭발적 지진으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행정안전부는 지진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단계를 높였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6차선 도심교차로에 심한 흔들림이 포착됩니다. 지진이 난 건 오늘 오전 6시 27분쯤. 지진의 진앙은 강원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으로 진원의 깊이는 32km로 분석됐습니다. 최초 기상청 분석에선 규모 4.0으로 추정돼 인근 지역에 재난 문자가 발송됐지만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가 4.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 규모 4.5 이상 지진으론 2021년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이후 반경 50km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한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알려지지 않는 단층의 같은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실제로 강릉과 경북 지역에선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정도인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충북 지역까지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짧은 기간 좁은 반경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23일 이후 진앙 5km 내 관측된 규모 2.0 이상 지진만 10차례가 넘습니다. 또 단층 때는 다르지만 이달 초 발생한 동해 육상 지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 여진이나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응력이 얼마인지에 따라 여기서 자체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지진이 발생할지도. 행정안전부는 지진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1단계 상향 조정하고 지진 비상대응반을 가동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아침에 발생한 지진은 몸으로 느끼는 강도가 꽤 컸습니다. 강원 동해와 강릉 주민들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깨우기 위해서 일부러 내 몸을 흔드는 느낌이었다고 말할 정도였죠. 지진이 잦아지고 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동해시 한섬해변을 관측하는 CCTV가 위아래로 10초 정도 흔들립니다. 잔잔한 바다에 떠있던 배가 갑자기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또한 이곳을 지켜보는 CCTV가 흔들린 겁니다. 오늘 오전 6시 27분쯤 강원 동해시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영향입니다. 진원지와 가장 가까운 동해 주민들은 놀라 잠을 깨기도 했습니다. 자다가 침대가 흔들려가지고 깼었거든요. 그래서 깨서 보니까 바로 문자가 지진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접한 강릉과 삼척에서도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집 전체가 흔들렸다, 침대가 흔들렸다 등의 수많은 경험담이 올라왔습니다. 창문이 드르륵하고 울려서 그냥 도로에서 무슨 공사하는가 이랬대요. 그때 약하게 펑 하는 소리도 들렸다는데. 진동은 강원도를 벗어나 경북까지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이 잦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곳 강원 동해 인근 해역에서는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을 포함해 모두 36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강도까지 강해지고 있습니다. 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협감도 느꼈고요. 지금 동해안에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일비재하게. 한 달 가까이 지진이 이어지면서 더 큰 지진이 오는 건 아닌지 동해안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 하루 만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죄송하다면서도 금액이 크지 않았다고. 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 국가기관이 의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흘렸다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관은 검찰이겠죠.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당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받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김남국 의원.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사과하면서도 거액의 거래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거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투자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실정을 덮으려 국가기관이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간첩을 판별할 때 쓰는 거짓말 탐지기, 경찰청에서 쓰는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물리적 한계로 모든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일 뿐 당 진상조사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상조사단이 김 의원이 이용거래소나 전자지갑, 종목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탈당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됩니다. 어제 발표했다시피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제 탈당하기 이전에 비해서 이제 본인의 협조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지만 민주당은 진상조사는 물론 윤리감찰단 조사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김 의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돈 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당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후폭풍이 거셉니다. 많은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아예 김 의원의 이름은 빠져 있었거든요. 또 의총에서는 이재명 대표 책임론도 재차 불거졌는데 당연히 친명계는 반발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6시간 넘는 의총 뒤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강력한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국민과 당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우리 당 구성원들의 의지를 존중해서 향후 강력한 혁신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 앞에서 내로남불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쇄신 의총 뒤 민주당 내 갈등이 오히려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의총 뒤 채택된 결의문에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걸 두고도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등 비명계 불만이 표출됐습니다. 자신의 우군인 김 의원에게 단호하지 못한 이 대표를 향해 재신임을 넘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마저 나왔습니다. 그러자 친명계도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신임을 거론한 의원을 겨냥해 본색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대표도 탈당하라는 의견과 김남국을 내치고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나 보겠다는 의견이 맞서며 지지층마저 대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늪에 빠지는 기분이었다면서 당 쇄신을 위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자진해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의원직을 박탈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도 발족하고 이재명 대표로까지 전선을 확대했죠. 정의당도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이미 판단했다며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코인 공동체로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까지 버틴다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과 재판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김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출범했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살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논란이 된 P2E 코인들을 발행한 위메이드 등 게임 회사들도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코인 업체와의 유착과 정치자금 수수 의혹,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이해 충돌 등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각종 검은 의혹을 중심으로 정의당도 김 의원의 탈당은 국민 기만 행위이고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징계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관련 고소 고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과연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법조팀 심가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심 기자, 오늘 김남국 의원이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국민을 배신한 것이며 청년들이 투자한 돈을 등쳐먹은 파렴치한 살해 사건입니다. 지난주부터 관련자 수사를 이렇게 촉구하는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처음으로 김남국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11일에는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 22명이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검찰 수사뿐이다라는 말도 사실 나오곤 있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앞서 보도된 대로 검찰은 김 의원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2번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영장이 기각된 뒤에 수사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에 언론 보도들을 참고할 때 상당 부분이 사실에 근거했다고 보고 유심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코인의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 등이 자체적인 분석도 진행하면서 혐의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곧 또다시 영장을 청구한다고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지난해 2번이나 영장 청구가 기각된 선례가 있는 만큼 검찰은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기각만 벌써 3번째,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입법 로비 등의 그 사이에 추가된 의혹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관련 혐의를 좀 더 탄탄히 다져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김 의원이 에어드롭, 그러니까 무료로 코인을 배당받았다는 그 에어드롭과 관련해서도 처벌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쟁점은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한 기업에서 이 김남국이라는 투자자가 의원 신부님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의원 신부님을 알고 특별히 제공한 것이라는 점이 소명이 된다면 여기에 대가성이 없더라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여기에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기업 측에서 국회의원 신부님을 모른 채 지급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김 의원이 보유한 그 많은 코인의 출처와 지급 경위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상장 직전에 일명 잡코인들을 귀신같이 매수한 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전 정보를 입수한 거라면 이거는 처벌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현행법의 허점입니다. 일반 주식과 달리 코인 등의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설령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사고판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하긴 김남국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김 의원은 정보를 얻을 만한 핵심 관계자는커녕 코인 회사의 말단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었다며 그럴 생각도 기회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수사를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혐의를 가려나가야 할 텐데요.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돼야만 영장 발부 단계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만큼 향후 수사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뭐 따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지금까지 심가현 기자와 뉴스추적 함께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대표적 치적으로 꼽히는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한일 관계를 잘 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기도 했고 4대강은 시민들이 지켜줄 것이라고도 했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지만 메시지만 보면 정치적 의미를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주색 점퍼와 흰 운동화 차림으로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시민들과 악수도 하고 셀카도 찍으며 2시간가량 청계천 일대를 걸었습니다. 부모인지 나와주세요. 불경기에 잘 계세요. 그래도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들이 그럼. 친일계 좌장인 이재호 상임고문을 비롯해 조혜진, 정운천, 박정아 의원 등 친일계 인사들 다수가 동행했습니다. 지난해 말 사면된 이후 세 번째 공개 행보로 이 전 대통령은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총선 앞두시고 정찰 대기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나는 총선에도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니까 너무 좀 모아줘야죠. 다만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 잘하고 있다며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한 4대 강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시민들이 지켜줄 것이라며 당초 가을보다 빠른 장마 전 방문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좀 나가달라. 아니 누구한테 어디서 나가달라는 겁니까? 네, 김남국 의원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도 텔레그램을 이용을 하는데요. 어제 탈당계를 낸 김남국 의원이 오늘 새벽까지 단체 채팅방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새벽에도 글을 쓰셨고, 그러니까 막 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방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좀 나가달라고 했는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아직 확인 못했어요. 시간 순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새벽에 김 의원이 글을 올렸다. 무슨 글을 올렸다는 겁니까? 네,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계를 당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쇄신 의원총회를 가졌고 여기서 김 의원에 대한 성토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그런데 MBN 취재를 종합하면 오늘 새벽 3시 반 김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 채팅방에 당적이 있으나 없으나 평생 민주당과 진보의 진심이었다며 글을 올립니다. 네. 이에 대해 새벽 5시 15분 한 민주당 의원은 김남국 의원님, 민주당을 이미 탈당하셨고 의원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중입니다. 이 방에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야, 분위기가 아주 쌓였겠습니다. 하긴 우리도 뭐 어떤 단체에서 나가면은 채팅방에서도 나가잖아요. 이해는 됩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전수조사 신경전. 국회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 터진 후 여야 모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의원들 코인 지갑 다 까자 이런 취지의 그렇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묘한 신경전도 오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야, 뭐 서로 추측이긴 하지만 서로 던지는 말들이 아주 매섭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의 악재인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고삐를 더 세게 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코인 문제는 깨끗하다 이런 주장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얼마 전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궐선거 선관위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 자격심사에 있어서 자기검증진술서에 코인 등 가상자산 유무 관련 질의가 추가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구멍이 없게 다 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간호법을 철회하라. 아니다. 공포해야 한다. 의료단체와 간호사단체가 첨예하게 맞붙은 가운데 내일 간호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공포할지를 결정하는데 우선은 여당의 주장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여기에 불만을 갖고 간호계에서 단체 행동을 할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의 요구,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안은 의료 현장의 갈등을 확산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제의 요구를 건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의료기관 외의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간호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허위 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에 대한 제의 요구권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계와 의료연대 모두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까지 고작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나흘 동안 시찰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죠. 이래가지고 과학적, 객관적, 국민을 안심시킬 검증이 가능할까요?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첫 실무회의는 무려 1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규모와 장소, 방법 등을 놓고 한일 간 이견이 커 마라톤 회의로 이어진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면서도 막상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가니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 측에서 요구사항인 시찰단의 민간 전문가 파견은 일본 측의 반대로 결국 제외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20명 내외 시찰단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10명을 포함한 정부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당장 시찰단 파견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회의는 이르면 내일 화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학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초청된 영국 석학이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은 과장됐다며 처리된 오염수 1리터가 있다면 마실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 씨. 지난번 소환 때는 취재진이 많다며 출석을 취소하고 그냥 돌아갔었죠. 계속해서 비공개 소환을 요구하며 줄다리기를 하자 경찰 계속 조사를 거부할 땐 체포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유아인 씨.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두 번째 조사를 앞뒀던 유 씨는 취재진이 많다며 돌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유 씨는 첫 소환 때에도 언론에 공개됐다며 일정을 연기했는데 유 씨 측 변호인은 사실상 공개 소환이라며 다른 경로 출입 등 비공개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 씨의 불출석으로 조사에 제동이 걸린 경찰은 빠른 시일 내로 유 씨를 재소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유 씨가 소환 일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조율되지 않으면 당연히 체포해야 할 것이라며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소환을 통해 유 씨의 마약 투약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고 공범으로 지목된 주변인 4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고무대야로 주차돼 있던 차량 뒷유리를 산산조각 내고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돈을 왜 안 갚느냐고도 했는데 하지만 피해자 모두 이 남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일명 묻지마 범행이었죠.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골목 끝에서 커다란 고무대야를 들고 걸어옵니다. 옆에서 봐도 술에 취한 듯 몸을 휘청이며 걸어가더니 서 있던 차량을 대야로 크게 한번 내려칩니다. 일로 누가 총을 하나 가지고 지나가더라고. 근데 처음부터 총 소리가 나. 이렇게 봤더니 때리고 있는 거야. 골목을 걸어오던 남성은 대야로 이 차량을 한 대 친 뒤 다시 10여 미터를 걸어가 다른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유리를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하다 말고 나와보니까 그 깨져 있는 상태고 마주쳤을 때는 돈을 빌려가고 왜 안 갚냐고 자기 채권단인데 그 말만 계속했대요. 또 A씨는 같은 날 강북구에서 발생했던 여성 폭행 사건의 피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구대에 이미 동행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량 피해자와 폭행 피해자 모두 A씨와 일면식도 없었는데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당한 겁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를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입건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금은방 터리범이 다이아몬드가 든 보석함을 버렸습니다. 무려 1,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0개가 들어있었죠.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한 건물로 다가갑니다. 갑자기 둔기로 문을 부수더니 순식간에 작은 틈을 만들어 들어갑니다. 서랍을 열고 닥치는 대로 귀금속을 쓸어 담은 남성은 불과 30초 만에 범행을 끝내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이틀 뒤 인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인 50대 남성 박모 씨는 훔친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중 일부는 이미 현금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해 목록을 확인하고 물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다이아몬드 20개가 든 보석함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박 씨는 다이아몬드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겁니다. 다만 박 씨는 도주 과정에서 명함이 잔뜩 든 상자를 동부간선도로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동부간선도로 인근 수색에 나섰고 지난 8일 바로 이곳에서 다이아몬드가 든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상자 안을 열어보니 명함 아래에 다이아몬드 20개가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석함을 이쪽 동부간선 초입에 버렸다고 진술을 들었어요. 강력팀 2개 나와서 이제 여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풀숲에 버려져 영원히 사라질 뻔한 다이아몬드는 주인에게 돌아갔고 금은방 터리범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같은 금붙이라도 유명 브랜드 상표를 달고 있으면 값이 확 뛰죠.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한복판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반지와 목걸이를 만들어 고가에 팔고 있었습니다. 위조지만 1년 번호까지 만들어서 관리했죠. 전문가조차 진품과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다고 합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실내에 모터 소리가 울리고 서랍에선 명품 브랜드명이 적힌 물체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곰으로 된 물체의 정체는 귀금속을 만드는 거푸집 틀로 제조업자 A씨는 이 틀을 이용해 짝퉁 귀금속을 만들어 왔습니다. 루이비통 반지와 샤넬 귀걸이, 티파니 앤코의 목걸이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A씨가 만든 짝퉁 귀금속은 도소매업자 B씨를 통해 이곳 종로 귀금속거리 상가에 유통 판매됐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9월까지 제조 유통한 위조 귀금속은
737점으로 정품 가액 기준 10억 원 상당입니다. 특허청 조사 결과 단속이 뜨면 증거를 인멸할 소형 용광로도 구비해놓고 위조 귀금속마다 1년 번호를 적어 은밀하게 거래해왔습니다. 품질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거푸집으로 대량 생산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거푸집이 이제 상당히 좀 정밀하게 이제 제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세공 과정에서는 정품보다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술이 좀 뒷받침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반 소비자들도 위조 상품인지 모르고.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은 A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어떤 일의 대가나 합의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성매매로 받은 돈이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6년간 조건 만남을 통해 남성으로부터 9억 원을 받은 여성은 이 중 무려 6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성매매의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길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미성년자였던 여성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30대 남성 B씨를 만났습니다. 만남은 A씨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졌고 B씨는 2006년부터 6년간 48회에 걸쳐 약 9억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이자 소득을 얻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세무당국은 자금 출처 조사를 벌여 9억여 원에 대해 증여세 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해당 돈은 조건 만남의 대가였고 B씨가 다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돼 사죄의 명목으로 준 돈이라며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는데 A씨 자신의 발언이 빌미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 B씨는 A씨에게 7억 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A씨가 이 과정에서 빌린 게 아니고 B씨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던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성매매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굉장히 장기간이고 아마 돈도 일정하지 않게 건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가에 대해서 건네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된다고 본 게 아닌가. 법원은 또 사죄의 명목으로 5억 원을 준 것이란 A씨 주장도 위자료 명목으로 너무 많은 액수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종편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공소장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그가 조작 지시를 한 듯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한 위원장은 당시 TV조선이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미치겠네라며 당혹했다는데 검찰은 이런 반응이 범죄의 발단이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규영 기자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때는 물론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도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어떠한 위법하거나 몇 가지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또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하지만 MBN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의 점수가 바뀐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20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방통위 간부가 보고하자 미치겠네 그래서요. 욕을 좀 먹겠네라는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이 1000점 만점에서 재승인 기준 650점 이상을 받았고 중점 심사 사항에서도 과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방통위 간부들이 한 위원장의 반응을 보고 친한 심사위원과 함께 점수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한 정황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 면직 여부를 판단할 청문위원회를 오는 23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사회기자임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감방 돌아갈래. 이건 수감자였던 사람이 다시 교도소 가고 싶다. 이 말처럼 들리거든요. 네, 맞고요. 과거 사건부터 일단 하나 보겠습니다. 네, 영상 나오고 있는데 남성이 어딘가로 들어가요. 네. 경찰 지구대 같은데 맞습니다. 경찰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저게 지금 자신을 교도소에 좀 제발 좀 넣어달라 직접 가서 하소연하는 장면이거든요. 교도소요? 네. 이제 너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를 좀 어디 넣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상담을 이제 했죠. 거절당한 남성, 결국 귀갓길에 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검거되고 맙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다시 거기로 가고 싶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남성처럼 생활고를 극심하게 겪는 사람들은 그럴 법도 해 보입니다. 올해 재소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보시면 3천만 원이 넘어요. 네. 점차 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지금. 네. 사실상 연봉 받는 거나 다름없는데 생활 수준이 교도소 안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군요. 네, 물론 뭐 이 금액 전부가 재소자에게 직접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교도관 인건비 그리고 구금시설 관리 비용 이런 뭐 모든 것들이 총망라된 거긴 한데 네. 어쨌든 들어가면 의식주가 해결되는 건 맞잖아요. 재소자가 되기 위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단순절도로 인한 재복역률만 봐도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연관성이 있나 보군요. 네. 원래 교도소는 재소자를 교화시키고 벌 주는 곳인데 요즘은 교도소가 재소자들 먹을 걱정 덜어주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실형을 비껴간 스토커들. 일단 스토커 하니까 저는 작년 신당역 살인 사건부터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사건 이후로도 이렇게 실형이 잘 안 내려지고 있다 이런 말인가요? 네, 법원 판결이 아직 국민 눈높이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네. 최근 사례 2개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한번 들려주시죠. 네. 30대 남성 A씨, 20대 여성 B씨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접근, 연락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성 A씨의 폭주는 이때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이런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스토킹을 계속했나 봐요? 맞습니다.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불과 3일간 2,193차례 많기도 하죠. 네. 문자 폭탄을 보냈고요. 또 58차례 통화 시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그냥 뛰어내리면 끝나는 악몽 같아요. 이런 부담스러운 말도 건넸다고 하죠. 특히 저런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이런 말들은 당연히 피해 여성이 해야 되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저런 짓 다시는 못하게 좀 처단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처벌 내리기는 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이 다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해당 여성이 처벌까지는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네요. 현재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계속 스토킹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처벌을 원치 않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접근 연락금지 명령을 어긴 것만 문제 삼았습니다. 이렇게 실형 안 받은 스토커 다른 사례도 있다고 하셨죠? 네, 이번엔 건물 경비 직원으로 근무하는 26살 남성이 범인입니다. 같은 건물에 약국이 있었는데 약사한테 집착했습니다. 79일간 44차례 찾아가며 괴롭혔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이틀에 한 번 꼴 이상이거든요? 그런 셈이네요. 네. 하루에 5차례 찾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약사분이 선을 그었는데 그냥 무시했다고 하죠. 저 정도 노력이면은 다른 데서 좀 더 건강한 관계 찾아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이것도 실형은 안 내려졌다 이거죠? 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내려졌습니다. 감옥 안 갔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어도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제가 다 듣다 보니 무서워지는데요. 이런 스토킹 범죄 더 커지기 전에 조기에 잡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피해자 관점에서 보다 엄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4년 4개월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 이어 인근 지역에서 확진 판정이 계속 나온 건데 지난번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백신을 놔도 구제역에 걸릴 정도로 바이러스가 강하거든요. 농가들은 지금도 맥을 못 추는 한우값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방역 요원들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맡은 차량엔 연신 바퀴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처원군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약 13km 떨어진 이곳 증평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6곳의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한우 1,000마리가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이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등 우제류 농가에 대해서 긴급 백신 접종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농가들은 구제역 여파로 소비가 줄어 한우값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안 그래도 한우값은 1년 전보다 15% 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생산비도 많이 좀 높아진 상태에서 공급량을 좀 최대한 소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제역까지 터져서 좀 불안한 기운은 갖고 있죠. 사료값과 볏짚 가격도 지난해보다 50% 이상 올라 구제역 장기화로 이동 제한 조치가 길어질 경우 농가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지난주 카카오톡이 장애를 일으킨 데 이어 오늘 또 카카오페이 결제와 송금에 2시간 넘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점심값을 내지 못해 당황했다. 송금은 안 되고 돈만 빠져나갔다는 불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시도하자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표시가 뜹니다. 오늘 오후 12시 10분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카카오페이 결제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오늘 보내는 거나 아니면 가게에 계산을 해야 될 일인데 계산을 못하게 되면 불편하죠. 결제 오류로 밥을 먹지 못했다거나 송금은 안 됐는데 돈만 빠져나갔다는 글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송금, 결제,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었다며 데이터베이스 부하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하가 왜 생겼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카카오톡 장애로 불편을 겪은 데 이어 카카오페이까지 오류가 나며 이용자들은 불만이 큽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자진 목통이 생기면은 그 후역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의 글을 올리고 필요한 만큼 적절한 양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년 내 연간 거래 100억 건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직후 먹통 사태가 일어나 서비스 안정성부터 확보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앞서 전기요금 인상 소식 전해드렸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 고민이 참 많습니다. 대형 마트만 봐도 냉동, 냉장고 운영과 조명에 쓰는 전기료만도 엄청난데 그래서 개방형 냉장고를 문이 달린 냉장고로 교체해 전력 소비를 반으로 줄이고 조명은 LED로 바꾸는 등 에너지 다이어트에 한창입니다. 유승훈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편의점 안 온도가 적정 수준에 이르자 점원이 스마트폰 앱으로 에어컨을 끕니다. 날마다 다른 해가 뜨고 지는 시각에 맞춰 간판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른 전력 소비량을 비교해 최대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냉난방기와 간판을 원격 관리하여 에너지 절감 금액은 연간 20억 이상, 누계 150억 원에 달합니다. 기업들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스템 도입은 물론 설비 교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개방형 냉장고를 문으로 여닫는 도어형 냉장고로 바꿨습니다. 냉기를 유지할 수 있는 유리문으로 전력 소비량을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문을 여닫긴 귀찮지만 시민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깔끔하고요. 경제적으로 좋고 조그마한 가게들도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더 좋겠어요. 최근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간판을 일찍 끄는 등 소비 전력을 줄이기 위해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기요금으로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에너지 다이어트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2020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 후 처음 치러진 태국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왕실 모독죄를 폐지하고 징병제를 개혁하겠다고 한 하버드대 출신의 40대 당대표가 이끄는 야당이 예상을 깨고 제1당에 오른 겁니다. 22년간 제1당을 지켜온 탁신 전 총리에게는 2위에 그쳤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환호에 손을 흔들며 화답하는 젊은 남성. 태국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한 전진당 대표 피타 림짜른낫입니다. 피타 림짜른낫 대표는 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와 MIT에서 공부한 40대 젊은 정치인입니다.
국왕 비판을 금지한 왕실 모독죄 폐지와 징병제 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Going forward with the Lèse Majesté law amendment, and we have secured 151 MPs, so we have enough to resubmit. 20, 30대 유권자들은 투표로 지지했습니다. ณตอนนี้เหมือนเสียงประชาชนนะคะเป็นที่สำคัญมากแล้วแบบเหมือนประชาชนตอนนี้จากดูผลคะแนน 전진당은 500석 가운데 151석을 차지하며 2001년 이후 선거에서 한 번도 제1당을 내놓지 않았던 탁신계를 제쳤습니다. It's no longer about populism. So actually they have tapped into a lot of sentiments that have been feeling, I think, that Thailand needs to change. 민주진영 2개 정당이 차지한 의석은 500석의 절반이 넘었지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총선에서 선출된 하원 의원 500명과 군사정권이 임명한 상원 의원 250명이 총리를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상원에서 군부의 몰표가 나오면 정권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립정부 구성이 관건인 상황에서 태국 총리 선출은 7월 말에서 8월 초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서울 도심에 있는 학교조차 폐교에서 자유롭지 못한 요즘이죠. 하지만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재학생이 2배로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비결은 독서, 영어, 음악을 중점으로 내건 방과 후 수업이었습니다. 멀리서도 입학생들이 찾아올 정도죠. 선생님이 보고 싶어 주말이 방학이 싫다는 아이들.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두고 김민수 기자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만국기가 길게 뻗은 운동장에 아이들과 선생님, 동네 주민이 총출동했습니다. 운동회는 역시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5년 전 20명 남짓했던 산양초등학교의 전교생 숫자는 갈수록 늘어 지금은 40명입니다. 학교 수업은 물론이고 방과 후 수업에서 사교육보다 나은 수준으로 제공하자는 전략이 결실을 거뒀습니다. 기타, 피아노, 우쿨렐레, 드럼 이런 것도 학교에서 다 이렇게 아이들 음악 악기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해주고 있어서 운동회를 마치고 2학년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생님이 가장 보고 싶은 날은 언제인지 물어봤습니다. 방학 때가 가장 생각나요. 방학 동안은 선생님을 못 만나고 집에만 있어야 돼서 뭔가 만나고 싶어요. 주말이요. 선생님을 학교 갈 때처럼 맨날 보고 싶어요. 주말이요. 주말에는 학교에 못 오니까 선생님이 생각나요. 외로울 때요. 선생님 막 달래주고 막 놀아줘가고. 가족들이랑 여행 갈 때요. 선생님을 못 보고 가장 많이 생각나요. 제자들의 대답에 선생님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저를 못 보았을 때 제가 가장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저의 자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제 가족과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런 대답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42번째 스승의 날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검정 고무신 저작권으로 분쟁을 벌이다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달이 됐지만 그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불공정 계약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화계가 다시 상복을 입고 출판사 앞에 모였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족쇄를 찬 기영이 천사가 된 아빠를 만나 마음껏 뛰어놀고 그 모습이 화폭에 옮겨집니다. 고 이우영 작가의 동료와 팬들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팬아트 작품입니다. 그리움을 실은 편지를 불태우며 고인의 넋을 달랩니다. 다른 공간이 있지만 다른 공간에서 서로 좋아하던 그림 계속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고인의 죽음으로 만화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드러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기울어지는 농장의 끝자리에서
있는 이 현실을 바꾸어 그래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설 출판사 앞에서 상복을 입고 집회를 연 이유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현재를 지키는 싸움이며 동시에 우리 만학의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만학에는 기영이와 기철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출판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유명 대형 병원에 일 잘하기로 소문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진료 시간에도 수술 시간에도 몰래 딴짓을 하고 있었고 병원은 그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하죠. 그런데 그런 그가 병원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는 개인 병원을 차리죠. 결국 그는 원래 병원에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의사 일도 그대로 하며 오히려 자기에게 오는 환자를 그 병원에 연결시켜 함께 서로 윈윈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피해는 누구 몫으로 남을까요? 내 수술 시간에 딴짓하는 의사를 믿고 그런 의사와 상생하는 병원을 믿고 찾아간 환자들 아닐까요? 끊임없는 정당의 부침과 이에 따른 정치인의 이합 집산이 반복됐지만 한국 정치사엔 그래도 나름의 명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이 어제 오전 쇄신 의원총회를 앞두고 전격 탈당했죠. 덕분에 민주당 진상조사와 긴급 윤리감찰을 다 피하고 코인 거래 내역도 다 공개할 필요가 없게 됐는데 그는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잠시라는 이 표현을 2번이나 썼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문제가 생겨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은 공교롭게도 여야의 의견차가 있을 때 거의 모두가 민주당 쪽에 섰습니다. 국민의힘도 큰 소리 칠 일이 아닙니다. 당직자 폭행 논란을 빚은 송언석 의원 등 여러 명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탈당했다가 슬그머니 복당을 했으니까요. 원래 무소속 의원이란 지금 현재의 여야에 모두 몸담지 않은 그렇지만 자신의 소신을 국민께 인정받은 의원들을 뜻하죠. 때문에 이들의 탈당은 진짜 사죄냐, 단순 도망이냐를 떠나 자칫 무소속 정치인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소수정당 정치인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자기 몸을, 이 목숨을 문제의사, 아니 문제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할까요? 생명에 걸렸는데 그런 문제의사를 그리고 그런 의사를 놔두는 병원을 계속 두고 볼 환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지 않을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탈당이 면죄부인가?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4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오늘부터 사흘간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소집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주전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강인 활용법에 대해 황선홍 감독은 9월 소집 때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자리에서 뛰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더웠지만 내일은 특히나 더 덥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한여름의 기준이 되는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을 텐데요. 따뜻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동해안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특히나 덥겠습니다. 내일 강릉과 대구가 33도, 경주는 34도까지 올라서 마치 8월 초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낮아서 푹푹 찌는 찜통더위는 아니겠고요.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면서 안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해지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볕이 강한 만큼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동시에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낮 기온은 30도, 청주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전주가 32도, 대구 3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고요. 기온이 오른다 해도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날이 흐려지면서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